자, 이제 금융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금융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금융은 뭘 줄여서 금융이라고 하냐면 자금, 융통을 줄여서 금융이라 그래요. 자금, 융통은 자금을 조달하는 거겠죠. 자금을 융통한다, 자금을 조달한다. 쉽게 얘기하면 자금을 마련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자금을 이렇게 마련하고 조달하는 금융을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금융론에서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이게 어떤 금융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지분금융이라는 게 있고 부채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대충 뜻을 보니까 지분이면 내 돈에 대한 금융이고 부채는 빌린 돈에 대한 금융이네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오피스텔에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돈이 3천만 원 모자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쉽게 자금을 마련하려면 빌리는 거죠. 자, 빌리는 금융을 뭐라고 하냐면 부채금융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대출받는 게 부채금융의 대표적인 예예요. 근데 내가 돈 빌리는 게 너무 싫어요. 내 자동차가 5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걸 팔아서 3천만 원 마련해서 내가 자금을 조달했다. 그럼 내 걸 뭔가를 팔아서 조달한 거죠. 내 걸 팔아서 조달하는 것을 지분금융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단어 뜻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내 걸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거 지분금융, 돈을 빌려서 자금을 마련하는 거 부채금융. 자, 그래서 재산을 매각해서 자금을 마련한다, 지분금융이고, 부채는 남에게 자금을 빌리는 거, 빌려서 자금을 마련한다, 이걸 부채금융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금융론에서 이 말들이 좀 어떻게 해석되는지 한번 보죠. 자, 금융론에서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나오는 단어들이 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단어들이 등장해가지고 그 단어들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무조건 막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들어보면서 아, 이런 단어 뜻이 그런 게 있었구나 라고 어느 정도 그럴듯한 이해 정도만 하면 충분하게 쉽게 문제들 다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보죠, 어떤 건지.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가 사람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어요.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이런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그래요. 토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올려서 내가 분양하려고 해요. 개발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돈이 필요하겠죠. 자금을 마련해야 돼요. 자, 얘가 이 부동산에 투자나 개발을 하려고 자금을 마련하려고 할 텐데, 자, 투자자에게 현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아서 자금을 마련했는데, 돈을 마련할 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분금융이냐 부채금융이냐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을 거예요. 즉, 이 부동산을 사거나 개발하면 이 회사가 또는 A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있겠죠. 재산의 권리가 있겠죠. 이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서 공유할 수 있죠. 공유라는 거 배웠죠. 민법에서 배웠어요. 자, 각자 공유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 이 쪼개진 소유권을 뭐라 그래요? 지분이라 그러죠. 지분권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권을,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 쪼개요.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지분권을 팔면서 돈을 마련했어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고 돈을 마련한 거죠. 무슨 금융이다? 지분금융이에요, 이런 경우는. 자, 근데 어떤 회사나, 자,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들에 대한 이 지분권을 서로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상장돼서 거래될 수 있는 지분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주식이라 그래요. 주식 알죠? 자,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을 팔거나 그래서 현금을 마련해서 얘가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한다. 그러면 이런 금융을 뭐라고 하냐면 지분금융이라 그래요. 자, 지분권. 이 A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나눌 수 있도록 쪼갠 거예요. 얘 재산인 거예요.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지분권을 주식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주식을 발행해서 현금을 모았다. 지분권을 팔고 현금을 모았다. 이런 건 지분금융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분권이다, 주식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금융이다? 지분금융. 자, 그럼 A는 받은 돈에 대해서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얘가 뭐 돈을 빌렸어요? 아니면 뭔가를 팔고 받았어요?
할구받았죠? 그럼 이 준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럴 필요 없죠. 상환 의무는 없어요. 자, 이 투자자는 내가 돈을 줬는데 손해볼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죠? 자, 주면서 주식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면 이익 보겠지만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 손해볼 수 있죠. 지분금융은 투자라는 개념과 가까워요. 자, 근데 B라는 경우는 자, 이 투자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마련했냐면 이 투자자에게 돈을 빌렸어요. 현금을 받았는데 빌린 돈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부채라고 얘기하겠죠. 자,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투자자는 야, 너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해? 라고 걱정하겠죠. 그러니까 B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줄게. 뭘 주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한 이 권리가 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줄게. 자, 그럼 저당권을 준다라는 건 내가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만약에 계약 날짜까지 돈을 못 갚으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저당권을 바탕으로 얘를 뭐 할 수 있어요? 경매 처분할 수 있죠. 처분해가지고 빌려준 돈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당권은 돈을 계약 기간, 만기가 될 때까지는 별 크게 발동을 안 해요. 근데 돈을 안 갚았다. 그러면 이 권리를 가지고 이 권리, 저당권이 잡혀져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날짜까지 돈을 안 갚았다? 그럼 받은 저당권을 가지고 처분해서 빌려준 돈 가져가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돈 받을 권리라는 게 있어요. 돈 받을 권리가 뭐예요? 채권이라 그래요. 즉 B가 야, 저당권 말고 채권을 줄게. 채권을 주면 내가 계약 날짜까지 돈을 못 갚으면 이 돈 받을 권리 채권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소송 청구를 해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여러 개 있겠죠. 이런 재산을 다 압류할 수가 있어요. 압류해서 내가 빌려준 돈 다 받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서 야,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얘가 주는 게 저당권과 채권이라는 안전장치를 주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자, 이런 금융, 돈을 빌리니까 무슨 금융이라 그런다? 얘를 부채금융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저당권이란 말이 나오거나 채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돈을 빌린다예요. 부채금융을 의미한다예요. 자, 저당권, 채권. 그럼 이 투자자는 돈을 무조건 받아낼 수 있어요? 물론 특별한 일이 없고 얘가 뭐 파산되거나 부도나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돈을 받아낼 수 있죠. 얘는 돈을 갚을 의무가 있어요? 상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받는 수익은 뭐 같아요? 돈을 빌려줬으니까 뭐 받아요? 이자를 받죠. 이자가 이 사람의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이자율만큼이 수익률. 이걸 저당에 따른 수익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자율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을 다른 말로 저당을 잡고 수익을 받아냈으니까 이자율만큼 저당 수익률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자율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금리라 그러죠. 이걸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면 저당 수익률, 돈 빌려준 사람이 받아낸 수익이 될 수 있으니까 저당 수익률이란 말도 표현해요. 자, 그럼 보죠.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막 여러 개를 주고서 야, 지분금융은 몇 개냐? 부채금융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금융론 첫 번째 문제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지분금융을 이걸 5가지를 다 외울 건데 이거 외우기 전에 자, 우리가 상식을 좀 넓혀가는 과정에서 뭔진 모르겠지만 무슨 채 이렇게 나오면 채권을 줄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부채금융이에요. 무슨 사채 또는 무슨 회사채 이렇게 나오면 이 사채는 회사채를 줄여서 사채라 그래요. 이건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다, 뭔 사채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채권과 관련된 거구나. 부채금융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고 저당금융이란 말이 나왔어요. 저당 나오면 이거 무슨 금융이다? 부채금융이에요. 저당권 담보 잡고 돈 빌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번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신탁금융이에요. 신탁에 대한 대부분은 사실 학계론 범위에서 다 벗어났다라고 예전에 15회 2회에서 국토부에서 야 이거 이 부분은 뺄게 학계론 범위에서 이렇게 냈는데 올해는 또 이게 범위에 벗어난 문제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자 어찌됐거나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얘도 돈을 빌리는 거예요. 얘도 돈을 빌리는데 저당금융은 저당권을 주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당권을 주는 거지 소유권 주는 게 아니죠. 저당권만 주고 돈을 빌려요. 돈을 내가 못 갚으면 네가 저당권을 가지고서 돈을 받아가라 라는 건데, 신탁금융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돈을 빌리긴 하는데 소유권을 이전을 하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이 있다. 저당권을 가지고 담보 대출은 안 해준대요. 은행에서 많이 안 해준대. 막 해줘도 막 한 2, 3억밖에 안 해준대요. 그러면 내 10억짜리 부동산이 있으면 신탁회사 찾아가는 거예요. 신탁 계약을 하면서 돈을 빌려요. 그러면 신탁회사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탁계약에 야 소유권 넘겨. 그럼 내가 7억 빌려줄게. 7억을 빌렸어요. 근데 계약 날짜가 지났는데 돈을 못 갚았다. 그러면 아무 일 안 해도 그냥 소유권은 다 누 거가 되는 거예요. 신탁회사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유권을 넘겨주고 계약 날짜까지 돈을 갚으면 그대로 소유권은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못 갚았다 그러면 소유권은 그냥 신탁회사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섭게 돈을 빌리는 거 신탁금융이에요. 빌리긴 하는데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빌리는 거. 얘는 소유권 넘긴다 안 넘긴다? 안 넘기고 저당권만 넘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영어로 쓰여져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ABS다, 뭐 MBS다,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어요. 다 알진 못하고, 자, 얘 하나는 워낙 중요한 녀석이니까 기억해 놓죠. MBS는 우리 시험에서 MBS라는 기호가 안 나오고 한국말로도 나와요. 한국말로도 기억해 놔야 돼요. 워낙 유명한 녀석인데 얘를 여러 가지 말로 쓰이긴 하지만 가장 유명한 말이 뭐냐면 주택 저당 증권이라는 거예요.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증권을 MBS라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한 5월달쯤 되면 얘들이 뭐의 약자인지 다 제가 해석은 해주겠지만 지금은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MBS 하나만 얘가 주택저당증권이라는 거더라. 이따가 등장할 거예요. 오늘 배울 거니까. 자, 이런 것들이 부채금융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사채 나오면 채권이니까 부채금융. 저당권 나와도 부채금융. 자, 근데 신탁은 빌리긴 하는데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빌리는 것을 신탁금융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영어 이렇게 모르는 거 써 있으면 이건 부채금융인데 그 중에 하나 MBS는 뭐라고 한다? 주택저당증권. 외워놔야 돼요. 주택저당증권. 자, 그러면 지분금융을 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시험 문제를 맞추려면 이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거 5가지를 딱 외워놔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경제론에서 절량이 뭐고 유량이 뭐냐 우리 구분했었죠. 그럼 절량은 뭐다 그러면 뭐예요? 절량이 얘가 재자가 통부인. 재자는 뭐? 재고. 자자는 자산 자본. 가자는 가격 가치. 그 다음에 통자는 통화량. 부자는 부채. 인자는 인구. 재자가 통부인. 이렇게 외웠듯이 얘도 그렇게 외울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첫 번째, 리츠라는 게 있어요. 자, 영어로도 이렇게, 한글로 안 나오고, 영어로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거 딱 보고, 얘가 리츠구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얘가 리츠예요, 리츠. 얘를 한국말로 바꾸면, 부동산 투자 회사. 예요. 요즘 투자 상품으로 굉장히 좀 유명해진 녀석이에요. 리츠가. 얘는 뭐냐면 주식회사인데, 주식을 발행하면 무슨 금융? 지분금융이죠. 주식회사예요.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이 주식회사를 뭐라고 하냐면 리츠라 그래요. 리츠. 그럼 얘는 우리가 주식을 사면, 일반 회사의 주식을 사면 주식은 좀 위험하죠. 막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막 크게 변할 수 있으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얘는 다른 회사, 일반 경제에 대한 일반 회사에 대한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주식만을 얘는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움직이긴 움직이지만 그나마 크게 움직여요. 크게. 그래서 흐름이 좀 안정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물론 뭐 다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좋은 부동산을 산다면 서울에 있는 부동산은 많이 떨어져요? 잘 안 떨어지죠.
그래서 다른 주식보다 좀 더 안정된 주식으로서 리츠의 주식이 좀 각광받고 있어요, 요즘. 알아보세요. 서로 이제 주식 살 때 부동산 투자에서 리츠의 주식이 좀 좋더라라는 얘기를 좀 했을 거예요.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리츠예요, 리츠. 이게 한국말로 안 나오더라도 이 영어로 나와도 리츠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부동산 투자회사. 자,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예요. 제가 설명을 해주겠지만 꼭 얘가 그건지라고는 몰라도 괜찮아요. 아직 우리 시험 문제 한 번도 등장하진 않았으니까. 자, 조인트 벤처는 지분금융인데 어떤 거냐면 여러 회사들, 돈이 많은 회사들이 모여서 하나의 대규모 투자를 할 때 지분금융을 쓰는데 대규모 투자. 예를 들면 몇몇 회사들이 A, B, C 이렇게 회사들이 하나의 대표 법인을 만들어요. 이 회사들이 모여서 돈을 내고서 대표 법인을 만들고 대규모 투자해요. 그래서 300억, 500억, 700억 이렇게 내가지고 한 2조짜리 대규모 부동산을 사거나 투자를 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권리를, 지분권을 얘 셋이서 나눠 가지면서 지금 지분권을 나눠 가지면서 몇백억씩 투자해가지고 2조짜리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이 금융을 조인트 벤처다라고 얘기해요. 조인트 벤처는 대규모로 투자할 때 여러 회사들이 대표 법인을 만들어서 대규모 개발이나 투자할 때 쓰는 금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 라는 게 있는데 얘는 소규모 투자예요. 자, 어떤 거냐면 이 투자자 A, B, C, D뿐만 아니라 쭉 있어요. 한 100명이 있다고 보죠. 100명이 5천만 원씩 내요. 100명이 5천만 원씩 내가지고 100명이 5천만 원씩 내면 50억 되겠죠. 50억짜리 부동산을 딱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권리나 수익 같은 걸 다 나눠 갖자. 즉 100명이 쭉 모여서 하나의 조합을 만들어요. 조합을 만들어서 50억짜리 부동산 투자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다 나눠 갖자. 이렇게 각각 소액 투자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조합을 만들어서 얘들이 지분권을 나눠 갖는 거예요. 권리를 나눠 가지면서 나오는 수익을 나눠 갖는 거. 이것을 신디케이트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공모 또는 사모에 의한 증자. 중요한 건 증자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증자. 증자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는 것을 증자라 그래요. 주식을 발행했다는 건 주식을 팔았다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자금을 딱 모으는 걸 증자라 그래요. 공모라는 건 일반 사람들을 모집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모으는 거. 자, 우리 같이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통해서 주식을 발행하고 돈을 모으는 건 공모에 의한 증자라 그러고, 상장이 안 된 회사들의 주식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싹 나눠 가지면서 돈을 마련해요. 이런 걸 사모에 의한 증자라 그래요.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 개개인 몇몇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했다. 이 증자라는 건 주식과 관련돼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마지막에 부동산과 관련된 펀드. 부동산 펀드는 얘하고 똑같아요. 리츠랑 똑같고, 외국은 부동산 펀드라 하고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 펀드를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나라에서 좀 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리츠에 해당되는 것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부동산 펀드예요. 자, 그러면 암기할 때는 리조신 공사 펀드 이렇게 외우도록 해요. 리조신 공사 펀드. 리조신 공사 펀드. 자, 공사 펀드에 가입했다. 리조신이라는 사람이 공사 펀드에 가입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순신 동생쯤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리조신 공사 펀드. 자, 우리가 제자가 통부인 이렇게 외워서 이 문제 나오면 그냥 쉽게 풀어내야 돼요. 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나누라 하면 리조신 공사 펀드 잡고 그냥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자,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공모 사모에 의한 증자, 부동산 펀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지분금융은 재산을 매각해서 이 재산이 지분권이나 주식이죠. 이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 리츠,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공모, 사모에 의한 증자, 주식을 발행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 부동산과 관련됐으니까 우리는 부동산 펀드, 리조신 공사 펀드 이렇게 외우고. 자, 부채금융은 남에게 빌릴 때 채권이나 저당권을 주면서 빌리죠. 채권, 저당권 있는 거. 뭐 사채가 나왔다 또는 회사채 나왔다, 뭔 채다, 그럼 다 채권 관련된 거고. 신탁금융이나 저당금융 빌리는 건데 저당권을 주면서 빌리는 거. 신탁은 뭘 주면서? 소유권을 아예 넘겨주면서 돈 빌리는 거예요. 신탁금융. 그 다음에 영어로 이렇게 써있는 것들. MBS를 특히 뭐라 그런다? 주택, 저당, 증권. 자, 기억해놔야 돼요. 첫 번째는 금융에서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내 걸 팔아서 마련하면 지분금융, 리조신, 공사, 펀드 있고 빌리는 것을 부채금융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자, 주체에 따라서도 구분을 해요. 뭐 이건 뭐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런데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출제자가 이 문제를 낸다라면 그럴듯하게 단어들을 막 은근슬쩍 내요. 자, 딱 구분해야 될 거 한번 보죠. 소비자 금융이니까 당연히 소비금융이에요. 우린 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주택에 대한 소비금융이라는 말 나오면 당연히 소비자 금융, 주택을 살려고 할 때 돈 마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주택을 살려고 담보 잡히고 대출 받는 거죠. 주택 담보 대출이에요. 엄청 유명한 단어예요. 우리 학교는 금융론에서 주택 담보 대출 뭐 너무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듣는 단어라고 해서 넘겨주면 안 되고 이거 단어 나올 때마다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주택 담보 대출을 모기지 론이라 그래요. 모기지 론이라 그래요. 왜 모기지 론이라고 하는지 오늘 배울 거예요. 자, 모기지 론이라고 하는 것이 주택담보대출. 주택을 살려고 담보 잡히고 저당권을 주면서 대출 받는 거 유명한 단어예요. 그럼 얘는 소비금융이다, 개발금융이다. 소비금융이에요. 주택을 살려고 할 때 돈 빌리는 거니까. 자, 우리 다 한 번씩 대출 받아봤죠? 얘는 장기다, 단기다. 장기죠. 뭐 1년, 2년 빌리고 갚는 거 아니라 뭐 10년, 15년 이렇게 장기로 빌리죠. 장기고. 자, 저리. 주택은 누구나 필요하니까 나라에서 은행을 통해서 돈 빌려줄 때 야, 주택담보대출에 높은 이자율은 이렇게 좀 하지 마라. 낮은 이자율로 돈 빌려줘라 라고 하면서 저리로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요. 자, 나눠서 갚겠죠. 분할 상환하고. 자, 10년이나 20년, 15년 동안 나눠서 갚아 나가는데, 자, 공급자 금융. 공급자를 다른 말로 개발업자라고도 해요. 개발업자는 토지를 조성해서 건물 올려서 분양하는 사람들, 이런 걸 개발업자라 하니까 공급업자, 개발업자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공급자 금융에는 개발업자도 건물을 지을 때 돈이 필요하죠. 돈 빌려서 건물 짓죠. 그래서 주택 개발금융이라 그래요. 주택에 대한 개발금융, 공급자 금융이에요. 뭐 단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건축대부라고도 해요. 건축할 때 빌리는 돈, 건축대부. 자, 얘는 단기예요. 공사를 뭐 10년 내내 공사하진 않죠. 보통 주택 지을 때 짧은 시간에 1, 2년에 지으니까 단기로 돈 빌리는데 왜 고리예요? 이자가 높아. 절대로 단기니까 고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기로 빌려주면 오히려 이자가 더 낮아야 돼요. 장기로 빌려줄 때 이자가 더 높아요. 왜냐면 장기로 빌려줄 때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위험하니까 이자가 높은 거고, 짧으면 오히려 이자율이 더 낮아야 돼요. 근데 얘가 왜 고리냐라는 건 개발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해요.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예를 들면 공법적인 규제, 법적 규제에 문제가 생겨서 개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또는 개발이 끝났는데 시장 상황이 변해서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는 건축하다가 뭔가 뭐 크레인 하나 넘어지거나 뭐 장비가 하나 하루 쓰는데 1,000만 원짜리예요.
근데 원래는 딱 일주일만 쓰려고 그랬어.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 행정조치가 뭔가 지연됐어요. 그래서 얘를 한 달 간대요.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적인 위험 같은 게 많이 커요. 그래서 개발에 따라서는 위험이 크니까 이자율이 높은 거예요. 단기라서 이자가 높은 게 아니라 이자가 높은 이유는 위험이 크니까. 그리고 얘는 나눠서 갚지 않고 딱 끝나면 일시불로 딱 갚아 나가요. 보통 분양금 다 받을 때 한 번에 탁 갚아버려요. 자, 얘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있어요. 개발할 때 돈 빌리는 거. 자, 주로 이런 건 좀 많이 해봤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PF 일으켜서 내가 뭐 건축했다, 뭐 사업했다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개발업자가 돈 필요할 때 PF를 일으켜서 자금을 마련해서 개발 같은 거 해요.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고. 자, 이건 대부분 다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머릿속에 딱 기억해야 될 거. 일단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 나오면 개발금융이다, 소비금융이다? 소비금융이에요.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이라는 건 소비자가 대출받는 거다. 대출 규제를 한번 보죠, 이제. 자, 대출금을 산정할 때 어떤 값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산정하냐 그러면 LTV, DTI예요. 자, 이걸 이제 배우는 건데. 자, LTV는 원래 우리가 영어로 A를 B로 나눈다죠. B분의 A 하면 A를 B로 나눈다. A를 B로 나눈다. 이걸 영어로 2라고 해요. A 나누기 B 이렇게 A to B 이렇게 얘기해요. 수학적으로 영어에서 표현할 때. 자, 그러면 LTV는 뭐냐면 영어 좀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해도 괜찮아요. loan to value예요. 그러면 loan은 대출이죠. 대출 나누기 뭐 가치 가격이에요. 부동산 가치. loan to value에서 LTV 이렇게 나온 거예요. LTV. 자, DTI는 뭐냐면 debt to income이에요. 자, 빌린 돈에서 갚아야 되는 빚이에요. 빌리면 갚아나가야죠, 빚을. 이제 갚아나가는 빚 to income은 뭐다? 수입이죠. 소득, 수입. 그래서 D2I 이렇게 되는 거예요. D2I. 아니, DTI. 자, 그래서 LTV, DTI가 있는데, 자, 영어를 좀 이렇게 단어를 좀 알면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고. 자, 해석해보죠. LTV는 아까 배웠죠? 뭐랑 똑같다? LTV. 뭐? 부채 비율이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부채 비율은 같은 게 없다 그랬어요. 얘는 대부 비율이에요. 대부 비율이 LTV라 하고 담보 인정 비율이에요. 다른 말도 많이 있죠. 저당 비율, 융자 비율, 차입 비율 이렇게 있는데 절대로 얘를 부채 비율이라 하지는 않는다. 꼭 기억해놔야 돼요. 부채 비율은 뭐다? 부채 비율은 내 돈분의 남의 돈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내 돈이 똑같은 말, 남의 돈과 똑같은 말은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부채 비율은 내 돈분의 남의 돈. 자, 그럼 LTV는 뭐냐면 아까 총 투자액 또는 가격과 똑같은 말이고 이것분의 대부액 이렇게 쓰는 거예요. 대부 비율. 자, 그 다음에 그럼 DTI는 뭐냐? DTI 한번 볼게요. DTI는 연소득. 우리는 말이 없어도 1년 단위로 다 공부하고 있어요. 영업현금 수지도 1년 단위예요. 1년 동안에 얻는 총 수입 이렇게 따지는 거고 1년 수입에 대한 연상환 원리금인데 자, 이걸 조금 머릿속에 이해해야 돼요. 연상환 원리금은 뭐냐면 은행에서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상환 원리금이에요. 은행에서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주는 원리금을 얘기해요. 그럼 만약에 DTI를 통해서 어떤 A라는 사람의 이 원리금이 2천만 원 나왔대요. 그러면 은행에서 너는 2천만 원 갚을 수 있는 거구나. 그만큼 돈 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원리금이 5천만 원 나오면 너는 5천만 원 갚을 수 있는 사람이네. 그러면 그만큼 내가 돈 빌려줄게. 이런 거예요. 그럼 얘가 커지면 돈 많이 빌려준다, 적게 빌려준다? 많이 빌려준다예요. 자, 그래서 LTV는 가격분의 대부에 DTI는 소득분의 상환 원리금 이렇게 쓰는데, 자, 한번 보죠. 얘 대부액은 뭘 기준으로 해서 LTV를 통해서 대출액을 산정하냐면, LTV는 대부액을 산정할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LTV는 대부액을 정할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 얘가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LTV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 자, 이 식은 나중에 외워도 괜찮아요. DTI가 뭔지는 이건 이미 외웠고 대부 비율이라고 하면서 이건 아직 못 외워도 괜찮아요. 일단 기억해야 될 것은 상환 원리금을 잡으려면 DTI는 뭘 기준으로 해서 상환 원리금을 잡냐면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더라. 이거.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금을 산정하더라. 이거예요. 첫 번째. LTV는 가격을 기준으로,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잡는다. 얘가 아직 뭔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DTI라고만 기억해도 괜찮고, LTV가 담보인정 비율인지는 아직 정확히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단 머릿속에는 LTV, DTI 이 단어, 영어 단어가 딱 들어가 있어야 되고, LTV는 가격 기준, DTI는 소득 기준, 이것만 딱 정해놔요. 자, 한번 해보죠. 예를 들면 얘를 한번 보죠. 10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자, 그러면 LTV가 40%래요. 자, 10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LTV가 40이다. 그러면 대출액, 대부액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얘와 얘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오래됐죠? 자, 모르는 게 이렇게 있을 때 얘는 곱할 수도 있고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 그랬어요. 얘를 알려면 얘를 곱하는 거예요. 곱하기. 그러면 얘를 알려면 얘하고 얘를 뭐 한다? 곱한다. 자, 그러면 10억짜리가 있대요. LTV가 40이래요. 그럼 얼마까지 빌릴 수 있다? 즉 10억에다가 40%를 곱하는 거예요. 즉 10억의 40%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게 LTV예요. 10억에 대한 40%니까 0.4를 곱하면 4억 나오겠죠. 4억까지 빌리겠다. 그럼 만약에 LTV가 60%면 대출액 얼마? 6억 빌린다는 얘기죠. 그럼 LTV가 커지면 대출액 많아지는 거 맞죠? 자, 그러면 LTV로 대출액을 산정할 때는 기준이 뭐였다? 가격이에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고, 자, 만약에 A라는 사람의 소득이 연소득이 5천만 원이래요. 자, 그런데 DTI가 40%래요. 자, 그러면 은행에서 인정해주는 상환 원리금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얼마예요? 얘하고 얘 어떻게 한다? 곱한다죠. 얘 상환하는 원리금이 얼마인지 알려면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연소득과 DTI를 곱하면 5천만 원 곱하기 0.4 하면 얼마? 2천만 원. 그럼 은행에서는 야, 너 2천만 원 갚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만큼만 빌려줄게. 이런 거고, DTI가 60%가 되면 상환 원리금은 3천만 원 되겠네요. 그럼 돈을 더 많이 빌려주는 거예요? 적게 빌려주는 거예요? 많이 빌려주는 거예요. DTI가 커져도 돈을 많이 빌려주더라 라는 내용이었고, DTI를 통해서 상환할 수 있는 원리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뭐였냐면 연소득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LTV는 가격 기준, DTI는 소득 기준이에요. 자, 이건 우리가 이미 배웠고, 금융 규제가 강화됐다는 건 LTV, DTI가 하향 조정됐다는 거고, 그러면 융자액, 대출액이 줄어든다는 걸 얘기하고, 그럼 부동산을 더
안 사겠죠? 수요가 줄어요. 그 뒤에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락하겠죠? 서로 안 샀으니까. 자, DTI는 예전에 DTI라 그냥 썼어요. DTI.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신 DTI가 나왔고 지금은 뭘 쓰냐면 DSR이라는 걸 써요. 총체적 상환 비율을 써요. DSR. 이 DSR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DTI를 구했더니 2천만 원이더라. 그 은행에서 2천만 원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주고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DSR을 쓰면 이 사람을 다 조사해요. 금융과 관련된 거.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존에 돈을 또 다른 걸 빌린 게 있어. 그래서 1년에 갚아야 되는 돈이 200만 원이 있어요. 원리금이. 그러면 200만 원도 빼요. 그리고 뭔가 할부로 막 샀어요. 그래서 1년에 할부금 갚아야 되는 것이 300만 원이 있어요. 할부금도 빼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도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에 200만 원 쓰고 있어요. 200만 원 또 빼요. 또 카드 대출도 받았어요. 카드 론도 썼어요. 그래서 또 300만 원도 빼요. 아, 이런 거 너 돈 빌려가지고 1년에 이것도 다 갚아야 되잖아. 이거 다 빼면 1,000만 원 빼야 되니까 야, 여기서 1,000만 원 빼고 너 갚을 수 있는 건 1,000만 원만 인정해 줄 거야. 1,000만 원 해당되는 돈만 빌려줄게 라는 게 DSR이에요. 함부로 막 빌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대한 갚아야 되는 돈이 있다라면 이거 다 싸그리 빼고 그리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규제가 강화된 거다, 완화된 거다?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금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는 표현이 DTI, LTV가 하향 조정됐다와 이렇게 DSR을 쓰고 있다라는 말 나오면 이건 규제가 강화된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 표에서 기억해야 될 거 LTV는 뭐 기준? 가격 기준. 대출액을 구하려면 뭘 어떻게 한다? 가격 곱하기 LTV. 얘가 가격 기준이니까 가격과 연관을 줘야 돼요. 자, DTI는 뭐 기준? 소득 기준.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하나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100억을 대출받았어요. 100억을 대출받았는데 연 이자율이 10%래요. 자, 그럼 이자가 얼마야? 얼마? 1년에 10억. 어떻게 구했어요? 100억 곱하기 10%니까 0.1을 곱한 거죠. 퍼센트 떼면. 그러니까 100 곱하기 0.1 했더니 10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시기라고 볼 것도 없고 대출액에 뭘 곱하면 이자율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대출액에 대한 그 비율만큼을 이자로 내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인데 이것보다 한 10배 중요한 게 뭐냐면 대출액에다가 뭘 곱했더니 이제 이자가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을 구할 수 있대요. 뭘 곱했더니 이제 원리금을 구한대요.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인데 뭘 곱하니까 원리금이냐? 이게 뭐냐면 저당상수예요. 우리 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상수예요. 저당상수.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계수예요. 저당상수. 이게 저당상수 뭔데? 아직 안 배웠어요. 자본환원 계수에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에 대해서 다음 순환쯤에 배울 거예요. 덕에 나오는 건데 자, 어찌됐거나 지금 머릿속에 야, 이자율 곱하면 이자고 저당상수 곱하면 원리금이 나온다라는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엄청 중요한 식이에요. 대출액에다가 저당상수 곱하면 원리금,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 자, 그러면 식을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이쪽으로 넘기려면 곱하기가 뭘로 바뀌어요? 나누기로 바뀌죠. 그러면 내가 대출액은 원리금 나누기 저당상수 쓸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이거나 이거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당상수를 넘기면 곱하기가 나누기로 바뀌어지니까 대출액은 원리금 나누기 저당상수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죠? 자, 이걸 좀 써볼 텐데
자, 이제 아주 쉽게 이제 계산 문제를 하나를 풀어낼 건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거야. 이제 대출액을 얼마까지 산정할 수 있느냐. 자, 근데 LTV를 이용해서 대출액을 구할 때는 가격 기준인 거죠. LTV가. 그러니까 LTV 곱하기 뭐냐면 가격이에요. LTV 곱하기 가격하면 대출금이 구해져요. 근데 DTI를 이용해서 대출액을 구하려고 봤더니 DTI는 연소득 기준이니까 DTI 곱하기 연소득을 곱하면 돼요. 근데 얘는 대출액이 아니라 뭐였냐면 앞에 보면 얘하고 얘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원리금이 나오는 거죠. 원리금을 구한 거예요. 곱하면. 자, 그러면 여기서 DTI하고 연소득을 곱한 건 원리금이에요. 이 원리금으로부터 대출액을 구하려면 이 식인 거예요. 대출액은 원리금에다 뭘 나눠야 된다? 저당상수를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저당상수를 나눠주면 DTI를 이용한 대출액이 구해지는 거예요. 자, 대출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 대출액에다 뭐 곱하면? 저당상수 곱하면 원리금이니까 이 식으로부터 얘를 만들어낸 거예요. 왜 만들어냈는지 이제 몰라도 괜찮아요. 아, 그런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두 개의 식을 기억해놔야 돼요. 자, 이건 주택에 대한 얘기예요. 주택의 대출액을 구할 때는 LTV와 DTI를 쓰고, 상가를 바탕으로 대출을 할 때는 LTV와 뭘 써요? 혹시 상가 없어요? 하나씩 있잖아. 아, 뭐 웃긴 얘기를 해도 상가일 때는 LTV와 부채 감당률을 이용해서 대출액을 산정하고, 주택일 경우만 LTV와 DTI를 바탕으로 대출액을 산정해요. 자, 그럴 때 이제 이 식이 가볍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LTV는 뭐 기준이다? 가격이 기준이니까 LTV 곱하기 가격이에요. DTI는 뭐 기준이다? 소득. 그럼 DTI 곱하기 소득.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한번 나눠줘야죠. 뭘 나눈다? 저당상수. 나누기 저당상수예요. 그래서 LTV를 이용해서 대출액을 구할 때는 LTV 곱하기 가격. DTI를 이용할 때는 DTI 곱하기 소득, 연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연결된 거 끼리끼리 곱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곱하는데 얘는 한 번 더 저당상수로 나눠준다. 꼭 기억해놔야 돼요. 올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니까. 한번 해보죠. 계산 문제 중에 가장 쉬운 계산 문제 중에 하나 유형이에요. 뭐 나중에 보면 한 10초, 20초 그냥 답이 다 나올 거예요. 야, 너는 선생이니까 그런 말 하지. 진짜 여러분도 그렇게 할 거예요. 자, 보죠. 어찌어찌 했는데 주택 가격이 3억 원이고 이랬어요. 즉 가치가 3억 원, 가격이 3억 원이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이래요. 딱 주고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근데 저당상수 0.1, LTV가 60, DTI가 40. 이건 아직 안 외워도 괜찮아. 이렇게 LTV, DTI 줄 거니까. 자, 그러면 LTV가 60이래요. 자, 얘는 뭐 기준이다? 가격. 뭘 곱해야 돼요? 가격을 곱해야죠. 자, 그러면 3억을 얘하고 연결줘야 돼. 이렇게 3억에 대한 LTV니까 그럼 3억을 공 6개 떼면 얼마? 공 6개 떼면 얼마? 300. 300에다가 60이니까 0.6을 곱하면 얼마? 180원. 일단 6개는 마음속에 담아놔요. 나중에 딱 답 쓸 때만 6개 딱 붙여놓을 거니까 야, 180원 빌릴 수 있구나. 자, DTI는 뭐 기준? 소득. 그럼 5천만 원과 연관지어야죠. 이렇게. 그럼 5천만 원은 공 6개 떼면 얼마? 50. 이 동계산 잘해야 돼요. 1,000만 원은 2자리, 억 단위는 3자리예요. 그럼 50에다가 0.4를 곱하면 20이 나오는데 얘가 대출액은 아직 아니죠. 상환 원리금이었고 여기 뭘 나눠야 돼요? 저당상수 0.1을 나눠야 얘가 대출액이 되는 거예요. 200원인 거예요. 대출액이. 자, 그러면 보니까 두 가지 승인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된대요. 그러면 LTV로는 0부터 해서
180원까지 빌려준대요. 그 이상은 안 된다. DTI로는 200원까지 빌려준대요.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둘 다 만족하기 위해서 최대한 빌릴 수 있는 돈이 얼마냐? 그러면 얼마예요? 여기까지 빌릴 수 있는 거죠. 둘 다 만족하려면. 그러면 둘 중에 큰 거다, 작은 거다? 작은 거예요. 얘가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최대 180원 빌릴 수 있더라. 답만 체크할 때 공 6개 붙이면 얼마? 1억 8천만 원 빌릴 수 있다예요. 자, 어렵지 않아요. LTV 뭐 곱한다? 가격. DTI 뭐 곱한다? 소득. 거기에 나누기 저당상수 하면 돼요. 둘 중에 어떤 거? 작은 거. 이게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에요. 지금 실제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 문제는 조금 응용한 건데 이미 7천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래요. 그러면서 추가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 그러면 나중에 야, 7천만 원 대출받은 상태로 추가로 더 얼마 받을 수 있느냐 그랬으니까 최대 대출금액 구해놓고 야, 이거 빼고 더 받을 수 있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한 답을 바로 적는 게 아니라 야, 이 기존에 빌린 돈이 있다라는 거, 추가라는 말이 나오면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해보죠, 또. 시장 가치가 5억 원, 가격이 5억 원이란 뜻이죠. 연소득은 6천만 원. 자, 그러면 공 6개 떼고 보죠. 얼마에? 500. 얘는 60. 이렇게 적어놓고 저당상수 LTV, DTI 나왔어요. 자, 그럼 LTV는 뭐 기준? 가격. 그럼 가격을 이렇게 곱해야죠. 그러면 500 곱하기 0.5 하면 얼마? 250원 빌려줄 수 있다는 거고 DTI는 뭐 기준? 소득. 그럼 연소득과 DTI를 곱해야죠. 60 곱하기 0.4 하면 24인데 얘가 아직 대출금은 아니죠. 뭐 나눠야 된다? 저당상수. 나누기 저당상수가 0.1이니까 240. 자, 그럼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최대 대출 금액은 240원이죠. 자, 이런 답을 쓸 때는 공 6개 붙이면 되겠죠. 얼마? 2억 4천만 원. 근데 이 문제는 7천만 원 이미 빌렸다. 추가로 더 얼마 빌릴 수 있느냐죠. 2억 4천에서 7천만 원 빼면 1억 7천만 원. 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거 계산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뭐와 연결되는지만 딱딱 집으면 LTV는 가격, DTI는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둘 중에 어떤 거? 작은 거. 추가일 때는 빼고 답 쓰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나오면 앞으로 연습 계속 해가지고 그냥 쉽게 1분 안 돼서 바로 풀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LTV는 뭐 기준? 가격. DTI는 소득.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리를 한번 배워보죠. 이 내용을 배우기 전에 기본적인 거 한 번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인플레이션 배웠죠? 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물가가 어땠나? 물가가 상승하더라. 물건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은 물건 맞아요? 그쵸? 부동산은 물건이에요. 그럼 부동산 투자하면 좋다, 나쁘다? 좋다, 유리하더라. 이 부동산 투자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좋더라. 이걸 인플레이션을 뭐 할 수 있다? 방어할 수 있다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면 좋더라 라는 얘기였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어떤 나쁜 일이 발생하느냐 봤더니 똑같은 말이 화폐의 가치가 어떻다? 떨어지더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요. 이 가치를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더라.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진대요. 그럼 현금으로 수입을 버는 사람은 좋다, 나쁘다? 나쁘다. 월급쟁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즉 3년 전에도 300만 원, 지금도 300만 원 월급을 받는데요. 근데 3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똑같은 300만 원이지만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월급쟁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으로 수입을 버는 사람은 그럼 나쁘다는 얘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학개론에서 임대인이 있었어요. 임대인 임대료 받을 때 뭐 금덩이로 받아요? 현금으로 받죠. 3년 전에도 100만 원 임대료, 지금도 100만 원 임대료를 받으면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손해본다.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리려고 한다, 낮추려고 한다?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대출자, 얘가 엄청 중요한 사람이에요. 얘도 돈을 빌려주고, 은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자, 대출해주는 사람. 돈 빌린 사람 뭐라 그래요? 차입자라 그러죠. 돈 빌려준 사람은 대출자, 돈 빌리는 사람은 차입자. 자, 그러면 대출자는 돈 빌려주고 이자로 수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자율이 똑같다라면 예전에도 100만 원, 지금도 100만 원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손해죠. 그럼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얘는 금리를 어떻게 하려 한다?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얘는 불리하더라 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발생할 때 부동산 투자한 사람은 유리하지만 임대인과 대출자는 어떻다? 불리하더라. 그럼 얘 불리한 걸 막으려고 얘는 임대료를 올리려 할 거고 얘는 금리를 올리려고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은행 가서 돈을 빌릴 때 이자율 얼마로 돈 빌렸다 이런 얘기 하죠. 은행에서 계산해주는 이자율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좀 유식하게 명목 이자율이라 그래요.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돈 빌릴 때 이자를 얼마로 빌렸다, 은행에서 몇 프로로 돈 빌려줄게 라고 하는 그 이자율을 화폐 가치로 계산된 명목 이자율이라 그래요. 자, 얘는 은행이 실질적으로 받고자 하는 수익률을 실질 이자율이라 그래요. 실질적으로 받고자 하는 건 예를 들면 3%인데 은행은 5%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얘가 손해니까 얘는 금리를 어떻게 한다?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갚는 동안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율을 봤더니 얘가 2%가 있대요. 그럼 2%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2%만큼 어떻게 하려고 한다?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계산되는 명목 이자율은 은행이 실질적으로 받고자 하는 실질 이자율에다가 뭘 더한다? 예상 인플레이율을 더해서 계산되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식을 정리해 놔야 돼요. 명목 이자율은 뭐 더하기 뭐다? 실질 이자율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이에요. 예상되는 인플레이율만큼 더해서 계산돼야 돼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명목은 실질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인데 출제자가 이렇게 냈어요.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 예상 인플레이율을 차감한 값이다. 맞아요? 다시 한번 잘 들어봐요.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 예상 인플레이율을 차감한 값이다. 맞죠? 똑같은 얘기예요. 얘는 얘 더하기 얘지만 얘는 이걸 넘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을 물어보면 명목에다가 얘를 이렇게 넘기니까 빼줘야 돼요. 명목 빼기 예상 인플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식이에요. 모르겠는데 물어봐 옆 사람한테 이따 쉬는 시간에. 자, 명목은 실질 더하기 인플레고 얘는 얘를 이렇게 넘겨야 되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은 명목 빼기 예상 인플레.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이 지문들이 자주 등장할 거예요. 명목은 실질 더하기 인플레율, 예상된 인플레율이에요. 나중에 발생될 걸 감안해서. 근데 실질 물어보면 명목에서 예상 인플레이율을 빼줘야 된다라는 거. 자, 쉬었다가 대출을 할 때, 대출해줄 때 대출 기간 동안에 금리가 안 변한대요. 이런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 중간에 금리를 올릴 수 있더라. 이런 거 뭐? 변동금리 대출이에요. 이 대출 방식 두 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